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에 사회자를 맡은 가상자산 투자 정보 플랫폼 코인리스의 이승환 대표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 세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2시간 동안 기존의 어떤 특정 이슈나 아니면 특정 기술 이런 데에 대한 설명보다는 시장 전반에 걸쳐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계신 전문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를 좀 되게 와이드하고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한 분씩 자기 소개랑 즉 하고 계시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부터 들어가죠. 네, 안녕하십니까. 블록코 김종환입니다. 저는 이제 블록코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전문 MSP라고 이제 저희를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제 너무 어렵고, 까다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MSP처럼 이제 쉽게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블록체인 이제 STO라든지 NFT 이런 이제 각종 기술들을 SaaS,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로 제공해 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자 분이 없는 회사들도 그냥 클릭만으로도 쉽게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랩 테크놀로지 대표 박도현입니다. 저희는 바이프로스트라는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저는 현재 교수이기도 하고 2016년에 파이랩 테크놀로지를 창업을 해서 바이프로스트라는 기술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각종 여러 거래소에도 있고 저희는 디파이도 운용을 하고 있고 NFT 마켓플레이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요. 참고로 저는 블록체인 쪽에 몸담기 전에는 약 10년 동안 이 증권사 쪽에서 파생 상품을 다루던 금융 전문가였고요. 그 이후에 경영대학 교수로 와서 핀테크 쪽에 관심이 있으면서 블록체인 쪽에 2015년부터 몸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취지에 맞춰서 저의 경험과 제가 생각하는 마켓뷰를 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앵글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우입니다. 저희는 쟁글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설립을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에서 정보들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시부터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공시 서비스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거의 1000여 곳 프로젝트와 함께 공시 문화를 크립토 업계 내에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신용도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크립토 자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리서치 자료라든지 또 데이터 관점에서는 이제 저희가 한국 표준 그 가상자산 시세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온체인 데이터라고 해서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투자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서 일단 그 발언 순서는 제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목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최근에 시장 분위기일 것 같아요. 사실 하락장이 낙폭이 꽤 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진짜 이제 크립토 윈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약세장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하락장이 장기적인 하락장이 발생하게 된 배경, 그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박도현 대표님부터 먼저 발언 저부터요? 네. 원인은 사실 이제 유동성 파티가 끝난 거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던 그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코로나 지나고 나서 코로나 시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을 풀기 시작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돈을 풀었잖아요. 돈을 풀면은 당연히 투자 자산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뭐 자이언트 스텝 얘기하면서 미국이 돈줄을 당기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위험 자산들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주식, 채권, 뭐 크립토 할 거 없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크립토의 변동성이 가장 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패닉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원인은 유동성 파티가 끝났다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한 자산을 찾기 위해서 나가다 보니까 약간 위험 자산인 크립토 쪽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또 엎친 데 덮친격으로 생기다 보니 네. 뭐 그런 얘기들은 또 다음에 나오니까. 그럼 말씀하신 거시적인 요인과 네. 그런 업계에서의 그런 몇 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발생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현우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저도 뭐 큰 틀에서 그 박도현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사실 이제 크립토 시장 자체가 뭐 지난 한 10년, 12년 이렇게 보면은 대략 한 4년에서 5년 주기로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각 자산들이 어떤 펀더멘탈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상승하다기보다는 어떤 이 자산 클래스 갖고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그 밸류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다른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자산들과 비교하면 사이클이 상당히 좀 짧은 성격이 있었고 이제 마침 이제 2018년도에 다운마켓에서 쫙 이렇게 한 4, 5년 올라오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과하게 또 자산이 그 가격이 상승한 부분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이 좀 그런 되돌림이 오는 그런 압력도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게 특히 크립토 시장이 이제 그런 측면도 좀 강한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같은 자산들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이 추세가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뭐 언제나 좀 한 1, 2년 정도로 오버슈팅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신뢰가 이제 과하게 무너져서 좀 언더슈팅하는 그 구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 했다가 그 오버슈팅 한 만큼의 가치가 좀 빠지고 있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원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 크립토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릴 때 이제 저는 항상 제가 어떤 그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오해를 만드니까 일단 저는 그 비트코인 퓨어리스트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알트들은 이제 좀 약간 평가 절하하는 인간이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오해를 안 하시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산 비트코인 가격이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다한 거품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수사견이라고 크립토 윈터인가 진짜? 네. 이미 이제 충분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조정장이 아닌가? 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부분이 사실 그 2018년도에서 이제 쭉 지나고 어떻게 보면 크립토 윈터를 지나고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내러티브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 이게 가치 저장의 수단이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그런 걸로 되게 많이 뭐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요 근래에 봐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나스닥 같은 주식과 동기화되고 그런 위험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은 진짜 안전사실이 맞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주식보다 더한 위험 자산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종환 대표님부터. 네. 사실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처음 비트코인을 본 거는 2011년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거래소를 창업할 때도 얘는 정말 주식이랑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전공은 법학인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얘가 주식이랑 닮아 있어서 저는 이제 배팅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에 이제 배팅을 했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위험 자산이 아닌가라고 믿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비트코인 퓨어리스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동인도 회사가 아니면은 남의 주식 회사가 한동안 이제 금이랑 굉장히 페어링이 되면서 커플링 돼 있다고 해서 금이랑 정말 비슷하게 이제 인식을 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제 안전자산이었던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위기 상황이 오니까 단방에 커플링이 깨지고 실제로 바로 이제 그런 투자 자산의 성격을 드러냈었거든요. 오히려 그동안 이제 커플링 돼 있었던 모양이 시장의 호황이었기 때문에 드러났었던 모양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현우 대표님께서 좀 의견을. 네.
네. 이게 그 비트코인 한 2020년부터 그런 논의가 이제 업계 안에서 좀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가치의 저장 수단이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전통 금융권에서 전통 산업에서 가치의 저장 수단이 뭐였냐라고 봤을 때 금이다. 그래서 뭐 대략 이제 금이 전체 이제 그 시총으로 보면은 한 10조 이상 넘어가니까 뭐 비트코인 시총도 이제 그 정도를 따라잡을 것이다. 요런 이제 2020년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하면서 그런 논의들이 좀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이 이제 기존의 주식 시장이나 기존 그 투자 자산 대비 안전 자산 클래스의 위치가 있으니까 비트코인도 동일하게 이제 그런 안전 자산으로 포지션을 시키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논리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정말로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금의 위치를 탈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말이 되는데, 사실 지금은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크립토 업계를 넘어서 이제 전통 금융 시장에서까지 그런 위치를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는 과정이고, 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도 만들고 사회적으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 과정 속에서는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뭐 소위 말하는 좀 테크 회사의 주식 그런 성격의 이제 전체 자산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 위치가 올바른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도현 대표님께서는. 네, 저는 전혀 다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교수거든요. 경영대학 교수라서 제가 논문 쓴 것도 있고, 2018년, 19년에 굉장히 많이 나온 논문 중에 하나가 과연 비트코인이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에서 에셋 매니지먼트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에서 자산운용사에서 자산을 운용할 때 주식도 많이 넣고 채권도 넣고 금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의 시총이 막 올라가니까 과연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집어넣으면은 얘들의 퍼포먼스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라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인덱스와의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전통적인 주식이 올라가면 얘는 좀 떨어지고, 전통적인 주식이 떨어질 때 얘는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자산 아니야? 주식이 떨어지는데 얘는 올라가네? 마치 금과 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구들을 하고, 그 연구에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논문의 대표적인 결과가 뭐냐면은 샤프 레이시오라고 합니다.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인데, 리스크 대비 리턴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샤프 레이시오가 높으면은 그 자산으로서의 투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전통 자산 포트폴리오에다 집어넣었더니 샤프 레이시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 소리는 뭐냐? 전통적인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같이 투자할 때 전통적인 자산운용사의 그 퍼포먼스가 올라가더라 라는 논문이 많이 나오고, 그 논문에 따라서 사실 저도 그런 논문 하나 썼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2020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썼는데 굉장히 샤프 레이시오가 많이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이 코릴레이션이 그만큼 네거티브였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20년부터 전통적인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바로 2만 불에서 6만 불까지 치고 올라가던 그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고래라는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고, 그런 비트코인 패밀리들이 뭐 김종환 대표님 비트코인 퓨어리스트니까 많이 들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샀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반면, 2020년부터는 자산운용사에서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에서 사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운용사에서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동조화되어 있는 게 나스닥이랑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자산운용사들이 실제로 장이 안 좋으니까 팔아야 되는 물량 중에 비트코인도 같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랑 똑같이 움직이고, 지금은 코릴레이션이 포지티브예요. 지금은 그만큼의 샤프 레이시오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주식과 똑같이 움직이는 이유는 전통적인 운용사에서 많이 담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그 텍사스 어스틴에서 생긴 텍사스 어스틴의 컨센서스라는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 비트코인이 과연 얼터너티브 에셋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답은 예스였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운용사나 증권사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어 하고요.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장이 조정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출렁거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장이 안정화가 되고
제 생각에는 미국이 아무리 긴축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전체적인 경제가 망가지는 걸 놔두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결국 주식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제 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동조화 현상을 벌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트래디셔널 파이낸스에서 비트를 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식시장이 망가질 때 비트도 망가지고, 반면 그럼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비트는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알트들의 옥석가리기 아닐까. 그래서 이런 험난한, 뭐 겨울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기가 지나면은 다 같이 또 좀 뭐 해필리 에버 애프터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기도 올 것 같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한꺼번에 얘기했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완전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좀 이어져서 갈 수 있는 건데,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쨌든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는 있는 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조정의 단계로 볼 수 있을 때, 그러면 이 조정이 과연 얼마 정도 갈까? 사실 이거 부분 이제 뭐 투자적인 의견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런 거는 전혀 이제 제외를 하고 예외를 시키고, 어디까지 이런 어떻게 소위 바닥은 어떻게 형성이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주기가 바뀌는 전환점, 계기 같은 건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박도현 대표님 먼저. 네. 어려운 건 저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거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냥 거시적으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4년에 한 번씩 어느 정도 그런 조정이 있어 왔고, 그런 조정은 비트 기준으로 약 최고점 대비 한 70%에서 70% 정도 해서 그 조정이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그런 패턴상으로 볼 때 지금 어느 정도 한 5% 정도 더 떨어진다면은 그 정도라면은 어느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는 컨센서스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가격상만으로 봤을 때. 근데 반등이 쓰려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의 잔치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위험 자산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유동성의 잔치가 끝나는 거는 미국의 긴축이 어느 정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가 끝난 거고, 그리고 미국도 정치인들이 그런 그 금리를 조정을, 그러니까 금리는 FRB에서 조정을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경제가 망가지는 거를 두고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화 정책을 미시 정책으로 바꿔가면서 통화를 좀 더 완화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내년에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다시 실질적인 진바닥 다지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위험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김종환 대표님께서 발언을. 아마 젠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1K, 10K 그 비트코인 지갑들이 거래소에 입금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실 이제 매도 신호여서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뭐 확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FOMC 점도표를 이제 봐도 그렇게 이제 시장에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중간선거 전까지는 좋은 뉴스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뭐 지배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민주당, 그러니까 한국 민주당 말고 이제 미국 민주당이 알고 있지 않을까. 네. 네, 뭐 뉴스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현우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고요. 뭐 보통 이제 자산의 사이클이 있을 때 그 저점이 보통 전 사이클 고점에 좀 비슷한 레벨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경향을 보여왔고, 그래서 지난번 사이클 고점이 그럼 얼마였냐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김치 프리미엄이 좀 커가지고 2018년도에 한 3천만 원까지 갔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이미 이제 낮은 수준이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 보면은 한 2만 달러 수준에서 이제 고점 형성하고 이제 떨어졌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뭐 지금 수준에서 2만 달러 수준에서 지금 방어가 되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지금 기존의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비해서 지금 자산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매크로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매크로적으로는 뭐 저보다 더 전문가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거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그 신호들이 좀 나와서, 그래서 시장에서 이 정도 금리 인상에서 멈추겠구나
라는 확신이 좀 있어야지 뭐 그 비트코인이든 뭐 나스닥이든 다른 자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뭐 그런 사이클과 무관하게 이제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제 보면 기업들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비트코인을 내가 사야겠다라고 고민하시는 기업들도 있지만 조금 더 공감대가 많은 거는 어쨌거나 이 웹3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제 산업 환경으로 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린 거 무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테라 사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생각들이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기업 그 뭐 경영진 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전통 산업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사실 이 웹3 환경 그 이더리움 이 표방하고 있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경제 안에서 다양한 투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어딘가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메소드 옵션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례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일반 대중들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웹3 경제에 참여하는 그 티핑 포인트가 넘어서는 순간 또 이런 전체 사이클과 무관하게 또 자산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말씀을 종합해 어쨌든 거시경제 환경이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이제 최근 저 직전의 상승장을 보면은 전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런 단일 뉴스에 의한 확 끌어올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 CEO가 우리 테슬라 비트코인을 뭐 산다. 이런 말을 하면 쭉 오르고 그게 또 가다가 그런 단계적인 이슈가 되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원인을 떠나서 그럼 이제 앞으로 뭐 이제 보통 이제 커뮤니티 연대에서 얘기를 한 게 대기하고 있는 이슈가 뭐 미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친화적인 뭐 법이 도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뭐 애플이나 뭐 구글 같은 기업들이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좀 좋은 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주목하시는 개별 이슈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것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 같은 뭐 증권으로 뭐 취급이 돼서 뭐 어떻게 정책적으로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주목하시는 개별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 대표님부터.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이클이 훨씬 더 힘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일 때는 사실 그런 호재 뉴스가 어떤 티핑 포인트가 내가 확 또 오르고 반대로 이제 그 하락장에서는 이제 안 좋은 뉴스 뭐 SEC에서 규제안을 마련했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그 가격을 폭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 근데 반대로 이제 상승장일 때 나쁜 뉴스는 사실 생각보다 영향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뭔가 뭐 ETF가 승인이 난다고 해서 이 분위기를 갑자기 급반등 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특별한 뭐 ETF 승인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이더리움을 SEC에서 증권으로 이제 규제하겠다. 저는 오히려 그걸 장기적으로 호재라고 보긴 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이클 추이를 보고 이제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어둠션 추이를 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종환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이제 일련의 규제 조치들, 뭐 예를 들어 현물 ETF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덱스를 만드는 행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규제 조치들이 사실 이제 바닥을 다지는 작업들이랑 같이 일어나서 향후에 있을 이제 그런 웹3 경제랑 맞물려서 뭐 이제 진짜 경기가 좋아질 때 폭발적으로 이 시장을 발전시키는 규제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당장 그게 어떤 좋은 조치들로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 정부는 그런 규제들을 맘 놓고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당장 이제 뭐 지금 이제 그런 각종 이제 그런 스테이블 어셋들에 관련된 규제들, 그다음에 뭐 인덱스를 세우는 행위들,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시장 진출을 어느 정도 이제 용인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범적으로 이제 선행적으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마음껏 정부들이 이제 테스트를 할 거고, 그게 이제 신호탄이 돼서 뭐 NFT라든지 STO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더 많이 발표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1년 뒤, 2년 뒤가 되면은 그 규제가 이래서 이렇게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우리 인터넷도 닷컴 버블 붕괴되고 엄청나게 많은 제도들이
그때 이제 셋업이 됐고 그 제도를 잘 올라탄 회사들이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회사가 돼서 걔네들이 그 제도를 잘 이용해서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이 된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되는 회사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지금 뭐 웹3 아니면 블록체인 회사를 창업을 준비한다든지 또는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회사라면은 누가 그 규제를 잘 올라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처럼 이제 그냥 뭐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이제 더 이상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락장에 좀 얻어맞을 걸 다 미리 얻어맞아놓고 네, 그렇죠.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는 그런. 네. 박주인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네, 저는 사실 이 대표님 말씀에 되게 동감을 하는데요. 그 예전에 장 좋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막 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오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울고 싶은 놈 뺨 때리기라서 약간 이상한 것만 나오면 그냥 무장창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은 오를 거야? 안 오를 것 같아요. 한 잠깐? 지금은 전체적인 거시적인 그 경제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디가 바닥이냐 그게 참 굉장히 저도 궁금하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 업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비트는 살아남을 것 같다, 크립토는 살아남을 것 같고 웹3의 대표적인 기술은 블록체인이다, 이거는 망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이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라 싶으면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바닥은 알 수 없고, 그리고 뭔가 호재가 나오면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악재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만 하는 게 맞는 시장이고, 그리고 이게 항상 그래왔듯이 얼마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올 연말까지는 컨센서스 때 앞으로 1년 동안은 크립토 윈터가 온다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 크립토 전문가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1년에서 2년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나오는 거 보니 한 6개월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고, 그래서 제 그냥 결론은 이 대표님 말씀에 비슷하게 기다리는 호재 별로 호재가 아닐 것이다. 악재가 더 위험하다. 하지만 길게 보면은 이 시장은 살아날 것이다. 그게 제 대답입니다. 그러면 좀 이제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리면, 그런 크립토 윈터가 왔다는 걸 우리가 전제로 깔고 갈 때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좀 좋을지, 좀 건의 이런 의견이 있으신지. 김종환 대표님부터. 현금을 많이 보유하라. 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쌀 때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네. 비쌀 때 사지 마라. 돈을 잃지 마라. 네. 네, 이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알겠습니다. 아닌가요? 네, 네. 김 대표님 그러다 욕 먹어요. 네. 지금 현금 없는데. 네. 이은우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아까 박대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 뭐 비트코인이든 이 크립토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인더스트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타이밍부터 조금씩 불안 매수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변에서 막 거기에 관심이 많을 때는 오히려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낮출 때고, 요즘처럼 이제 언론에서 관련돼서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때는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씩 이제 선별하셔서 조금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주인 대표님께서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순전히 본인이 그 산업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90년대 초반 학번인데 사실 IT 법을 막 시작할 때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되게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혜진 의장이나 무슨 뭐 김택진 의장이나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막 그런 인터넷에 대한 어떤 혁명 그런 걸 얘기할 때 저는 되게 코웃음을 쳤거든요. 그거는 뭔가 혁신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제가 파이낸스 쪽에 완전히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이 맞았더라고요. 진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술이었고, 그런 거에 몸을 담고 투자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꿨고 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인터넷이 하지 못했던 그 온라인상의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트러스터블한 인바이러먼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트러스트레스 플랫폼을 만드는 게 블록체인의 기술인 거고, 그게 진짜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뭐 좋은 기업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죠.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IMF 왔을 때 삼성전자 그때 투자했으면 지금 200배 올랐어요. 뭐 200배만큼의 수익이 크립토 말고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뭐 크립토 업계에 우리나라 따지면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 삼성이 너무 엉망이라 가지고 다들 안 좋아하시지만은 그렇게 대장주로 간다면 그게 맞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뭐 아래쪽에 좀 소형주로 가고 싶어서 내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서스테이너블한 기업을 찾아서 정말 저 회사가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그 기술력이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그런 회사, 마치 IT 회사 초창기 같은 그런 회사를 찾으면은 어떤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지 않을까. 현명한 방법은 그걸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자기 자산에 정말 위험 자산으로 쓸 수 있는 일부를 크립토에 집어넣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분할 매수로. 저는 네네.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투자와 시장에 관련된 거는 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되게 국내 투자자, 좀 일찍 투자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 ICO 그 붐 때 나타난 소위 뭐냐면 레이어 1 코인, 뭐 이오스가 될 수도 있고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카르다노가 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부분의 그런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ICO 붐 때 나타나는 레이어 1들 프로젝트들의 뭐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도 되고, 아니면 전반적인 좀 어떻게 보시는지한 전망도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개인적인 의견을 이현우 대표님께서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이더리움이 가장 선두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은 생각해 보시면 2018년도에 한참 시장 엄청 안 좋을 때도 거기 네트워크는 사람들이 늘 붐볐어요. 그리고 그때도 결코 가스피가 싸지 않았고요. 그리고 현재 최근에 이제 그런 가스피나 속도 이슈를 해결하는 레이어 1 체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펀더멘탈 관점에서 사용자 수나 원래에서 이제 액티비티 수나 아니면은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꾸준하게 이제 유틸라이즈 되고 있는지 이런 수치들을 보면은 뭐 물론 뭐 최근에 솔라나나 폴리곤이 좀 견고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존의 이더리움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는 레이어 1 체인들이 사실 지금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면 뭐 대략 한 1000 안 돼요. TPS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뭐 몇백 수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더리움도 이번에 이제 POW에서 그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그 증명 방식을 POS로 전환하면서 사실 따라잡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번에 스토리지 영역에 있어서 이제 샤딩이 도입되면서 그것과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이제 레이어 2 특히 이제 롤업 쪽의 생태계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확인해봤을 때 최근에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이 전체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꽤 유의미하게 지금 거의 1-20% 이상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사용자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뭐 좋고 쾌적하고 하니까 많이 사용하겠죠. 근데 지금도 좋은데 그게 현재는 여전히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1에 그 롤업된 데이터들을 올리는데 코스트가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처럼 사용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 샤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더리움 레이어 1에 있는 저장 공간을 64개로 쪼개서 그걸 훨씬 더 지금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기술이랑 결합됐을 때 기존에 그러면은 다른 이더리움에 도전하고 있는 레이어 1 체인들이 사실 표방했던 게 더 싸고 빠르겠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 라는 차원에서는 이더리움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과연 그러면은 그런 지금 뭐 일단 8월로 예정된 그 머지라고 하는 거, 그런 샤딩이나 이런 이벤트들이 그러니까 그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리스크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일정도 계속 밀렸고, 그래서 뭐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더리움은 영원히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연말 정도 되면은 아마 전환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게 만약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전체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진영에 꽤 큰 지형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다른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이 그런 이더리움의 그걸 넘는 게 쉽진 않을 거라고 보고 계신. 단순히 더 빠르고 싼 그 체인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 어떤 지역적인 특징들을 활용한다든지 네네. 특성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비즈니스 섹터를 명확하게 잡는다든지 네, 훨씬 더 이제 사업적인 역량들을 요구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그런 이더리움이 이제 완전히 독주하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다 가져가는 시장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말씀하신 그런 레이어원들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다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시장 두 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좀 더 전망을 실으실 것 같으신지. 쉽게 예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거는 각 개별 사실 생태계에서 얼마나 이제 자기만의 전략들을 잘 구사를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분명히 이더리움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그 캐퍼시티를 늘린 그 용량을 늘려서 더 빠르고 싼 환경으로 진화시킨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나머지 이제 기존의 레이어 1 그 생태계들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 나머지 이제 대안 레이어원들 다 없어질 거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분명히 잘하는 프로젝트들은 살아남을 텐데 그 체인들과 그 다음에 이더리움 생태계가 서로 뭐 브릿지나 아니면은 뭐 인터체인을 통해서 서로 자산도 주고받고 뭐 하나의 연합된 그런 뭐 종합 크립토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도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저요? 네. 김 대표님 먼저 말씀하실래요? 네, 그럼 먼저. 네.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ISO TC307이라고 하는 이제 그 블록체인과 DLT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ISO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DLT가 도대체 뭔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레이어 1, 레이어 2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DLT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게 사실 이제 도대체 퍼블릭 블록체인이 뭐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뭐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 퓨어리스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사실 저는 이제 이더리움도 엄밀히 말하면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죠. 좀 약간 극단적인 이제 광신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제 2011년도부터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카모토 사토시죠 정확히는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계정에서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안 움직였습니다. 100만 비트코인 가까이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결국 주인이 없는 네트워크라는 이야기거든요. 과연 이제 퍼미션 리스 블록체인을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말한다면은 사실 비탈릭 부텔린은 너무나 많은 권한을 이 이더리움에다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얘는 이제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의사결정권을 이 네트워크에 행사하고 있고 지분 증명의 이더리움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이 네트워크에 있는 데이터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레이어 1, 레이어 2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논쟁까지 가면 이제 너무 지루한 이제 기술적인 논쟁이 될 것 같고. 레이어 1 솔루션에서 이더리움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성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쟁글에서 이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랑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어 1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아성을 넘어낼 수 있는 레이어 1 다른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들은 이길 수 있는 애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앞으로도 기술적인 검증이 뭐 최근에 이제 루나테라 같은 사태들로 인해서 더더욱 까다로워질 건데 현실적으로 이더리움 말고는 이런 이제 까다로운 기술 검증에 있어서 증권성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면은 뭐 손에 꼽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0개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99%는 대부분 증권성 논쟁에서 못 벗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토큰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제 IPO 수준의 이제 검증을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아까 잠깐 그 투자 이야기 대표님 바이프로스 대표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 제일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지 왜 내가 코인에 투자해야 되지? 주식은 이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권리들이 보호되는데 금융의 논리에서 코인은 그런 권리가 현재 아무것도 보호가 안 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자본시장법의 보호를 받는 다른 가치자산들하고 코인은 어떤 이제 가치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는 99%의 이제 레이어 1 솔루션들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을 특히 포킹한 프로젝트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앞으로도 가치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이제 또 별도로 이더리움에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뭐 다른 이더리움을 포킹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애들은 굉장히 강한 기술적인 검증들이 이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인 감증을 뭐 여러 이제 뭐 쟁글 같은 좋은 프로젝트들이 앞으로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도현 대표님께서는 뭐 이와 관련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아니요, 저는 이럴 줄 알고 제가 먼저 토스를 한 거예요. 네, 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야 그럼 이더리움 사야 돼? 그러실 것 같아요. 무슨 뭐 네, 분위기상 그렇네요. 기술적인 얘기를 막 하다 그때는 졸린데 그럼 이더리움이 살아남을 것 같으면 하물며 비트코인 퓨어리스트인 김종환 대표님도 결국 이더리움이 남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계속 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식으로 대답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자꾸 컨센서스 얘기를 했는데 컨센서스라는 게 원래 뉴욕에서 행사였는데 제가 매년 이제 거길 가다가 2020년, 21년에는 없었고 올해 텍사스 어스틴에서 행사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비행기가 너무 경유가 많아가지고 그건 못 갔고요. 저희 직원들 보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진행되는 모든 뉴스들이나 거기에서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컨퍼런스들 업데이트를 계속 받았는데 두 가지 그 키포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진짜 크립토가 얼터너티브 에셋이 되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가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블록체인의 미래는 뭐냐? 뭐 이더리움을 잡을 것이냐, 비트코인이 잡을 것이냐, 아니면 무슨 뭐 카르다노, 뭐가 잡을 것이냐, 다들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뭘 투자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블록체인이 도대체 무슨 기술이길래 여기에 미래를 우리가 어떤 데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어요.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이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이냐, 얘가 그냥 투자의 어떤 대상이냐? 잘못 보셨어요. 블록체인은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2015년부터 그냥 저의 모든 거를 이 블록체인 쪽에 바치게 된 이유는 정말 새로운 혁신이기 때문에 바쳤고 사실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이게 될까 말까? 근데 메타버스라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NFT 얘기 나오고 뭔가 거기서 파생되는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오면서 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정적으로 거기다 화두를 던진 게 웹3였어요. 웹3라고 얘기하죠. 웹1은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로그인 들어가는 게 웹1이고 웹2는 여러분이 어디다 로그인할 때 뭐 카카오로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하세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로그인하는 게 웹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웹3는 뭐냐? 자기 지갑을 가지고 자기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기 정보는 자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갑을 가지고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게 웹3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정보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정보의 소유가 자기예요.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NFT가 그렇게 만들고요. 메타버스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자기 아이덴티티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인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블록체인이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야 실제로 그런 데 쓸 수 있을 것이냐. 이더리움, 저희가 사실 이더리움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김 대표님은 비트코인 퓨어리스트지만 저는 이더리움 맥시멀리스트거든요.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걸 만들면서 블록체인이 이렇게 많은 진화를 할 수 있었던 거고 비트코인만 있었으면 스마트 컨트랙이 없었으면은 그냥 이거는 가치 저장 수단, 가치 교환 수단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은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만들고 거기서 자동으로 펑셔닝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탑재할 수 있는 순간 이거는 혁신이 된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화두를 던진 두 번째 컨센서스의 가장 큰 화두는 뭐였냐? 그럼 무엇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멀티체인이었어요. 이더리움이 다 잡지도 못할 것이고 뭐가 다 잡지도 못할 것이고 왜냐? 웹3를 가다 보면은 NFT 네트워크가 또 있고요. 어떤 게임에 대한 네트워크가 있고 메타버스에 대한 네트워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블록체인 메인넷들이 레이어 1이 될지 2가 될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 지갑으로 접속을 하면서 웹3의 환경 아까 아침에 박소영 교수님 뭐
앞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냥 옛날 얘기처럼 해주셨지만 전 맨 마지막에 슬라이드가 굉장히 감명이 깊었는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예전에는 플랫폼 위주의 그런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정보를 갖고 지갑으로 모든 D앱들을 접속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 그런 D앱들은 여러 가지 다른 메인넷 위에 레이어 1 위에 올라갈 거고 그 레이어 1 그런 블록체인 프로토콜들을 같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 제가 바이프로스트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홍보가 좀 됐긴 했네요.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약간 여담이었고요. 제 생각에는 도미넌트한 어떤 게 살아남는다? 그거는 도박인 것 같아요. 이더리움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또 새로 나오는 뭐 폴카닷이나 되게 좋은 애들 많아요. 그런 애들 많지만 걔네들이 언제 윈터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이 블록체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웹3 시장의 기본적인 그런 기술력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의 D앱들을 제공하는 레이어 1 프로토콜들을 다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 서비스가 아닐까. 그래서 아까 질문해 주신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이더리움이 살아남을까요? 카르다노가 살아남을까요? 제 대답은 뭐냐면은 지금은 페이스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살아남고 거기에 대해서 베팅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좋은 애들이 다 같이 경쟁하면서 걔네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장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다 몰빵하는 것보다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얘네들이 잘 되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게 정말 효율적인 환경을 갖다 준다면은 그러면은 거기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래서 굉장히 말이 장황하긴 했지만은 이제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메인넷이 성공할 것 같아요? 어떤 메인넷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은 메인넷이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김종환 대표님 99%가 죽을 것 같다지만 저는 정말 좋은 애들 20-30%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그리고 각자가 지원하는 그런 펑션을 가지고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갖지 않더라도 걔네들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연결할 수 있고 그거를 개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웹3 시장의 성공의 어떤 그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애매하네요. 네, 이게 관점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김종환 대표님께서는 그 비트코인과 그 차이 이제 탈중앙화의 정도 이 부분에 좀 많이 주목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멀티체인은 완전히 공감을 하고요. 네, 그래서 멀티체인이 되는 토큰 프로젝트를 인베스팅을 하시려면은 바이프로스트를 인베스팅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되는 이제 회사를 투자하고 싶으시면은 그거를 이제 상장에 있어서 기평을 통과한 유일한 회사가 블로코기 때문에 네, 검증받은 회사를 투자하고 싶으시면 블로코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장 관련된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해보고 사실 또 요즘에 워낙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이제 최근에 쓴 테라 이슈인 것 같은데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테라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됐다. 반대로 이제 뭐 테라가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뭐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일단 그 테라와 이번 이슈에 대해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거를 뭐 이렇게 막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어떤 환경에 있었으니 필요할지 앞으로 이런 또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거기에 대한 좀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현우 대표님께서 먼저 좀 말씀. 이렇게 어려운 질문. 네, 테라가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많이 되면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의견을 표출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크립토의 자산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폰지의 메커니즘을 탑재하지 않은 자산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초기 이제 시작했을 때는 다 이제 어느 정도 뭐 처음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플레이어가 처음에 이제 들어온 플레이어의 그 자산을 넘겨받고 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메커니즘은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통 금융권에서 이제 화폐가 최초에 형성될 때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폰지의 속성을 갖는 것 자체가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폰지의 속성을 가지고 그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가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형성된 그 가치를 어떻게 하면 좀 지속 가능한 형태의 펀더멘탈한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성공적으로 그 전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유니스왑도 마찬가지로 뭐 유동성이라는 어떤 진입 장벽을 만들어냄으로써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이제 전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테라는 그 작업에 있어서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너무 빨리 상승했고, 그 속도를 너무 높였고,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 만들어낸 안전장치들이 그 가치 상승에 비해서 훨씬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사실 저희도 이제 리서치를 계속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한 올 초부터 굉장히 면밀하게 봤어요. 그래서 저 이거를 투자자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메시징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한 거는 이 업계에서 뭐 전통금융권 포함해서 정말 뭐 전문가 중에 전문가분들, 한국, 국내, 해외 다 막론하게 그 의견이 이 사태가 이제 명확하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반으로 갈렸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는 이거 지속 가능하지 않다. 또 반 정도는 이거 명백한 퐁지라서 이거는 지금 죄송해요. 그 반은 네 지속 가능하다고 봤고, 반은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사실 이게 뭐 이미 다 예견됐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고 봤을 때 누구 하나 정말로 내 전 재산을 걸고 이거 망한다라고 베팅할 수 있었냐? 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어떤 테라 루나 사태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 뭘 해야 되고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이러한 이제 비슷한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뭐라도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들 고민하는 건 좋지만, 뭐 저는 이 크립토 생태계와 이 인프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는 다양한 실험들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루나와 정확하게 동일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뭐 다양한 실패들을 겪는 거는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도 사실은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우리가 이 크립토라고 하는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비중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전한 논의들을 이어가는 게 맞지, 이거를 뭐 앞으로 영원히 이제 이런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것들을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뭐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전통 금융권에서도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뭐 십몇 년 전에 서프라임도 사실 어떤 금융상품이 무너졌던 거고, 90년대 후반에도 롱텀 캐피털에서 그 사태를 생각해 보시면 뭐 노벨상 경제학사 수상자들이 만들어낸 금융상품이 사실 시장에서 막 엄청난 피해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 우리는 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계속 실패들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로 이제 이 크립토 자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시장이 좋을 때 너무 많은 자산의 본인 자산 비중을 너무 많이 몰빵하지 않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총 상위 10위권에 있는 코인이 할지라도 언제든지 이제 제로로 수렴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늘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박두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처음에 테라루나 구조를 보고 되게 돈을 찍어서 이자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폰지가 아니면 뭐가 폰지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거기다가 20% 20% 누가 만든 거지? 뭔가 어디서 기준이 20%였지?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굉장히 폰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폰지라고 생각했던 때 루나의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10,000원이 되는 걸 보고 이상하다, 10,000원이 가네? 그리고 제 스스로 퀘스천 마크를 던졌죠. 지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US 달러도 폰지거든요.
본원적인 가치 없잖아요. 달러 한 장에 가치가 있나요? 미국 정부에서 개런티한다 뿐이지 만약에 미국이 아니라 그게 캄보디아였으면 죄송합니다. 어느 나라를 지칭하면 안 되겠네. 어떤 후진국이었다. 그랬으면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사실 루나가 바라왔던 거는 그게 미국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있다. 그건 전부 다 신뢰인 거고 그 신뢰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건 가치가 있는 거다. 그리고 루나는 커뮤니티로 그 신뢰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폰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1,000원에서 10,000원이 되는 걸 보고 뭐지? 10,000원에서 50,000원이 되는 걸 보고 젠장 내가 잘못 생각했나? 10만 원이 되는 걸 보고 폰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 얘네도 US 달러가 될 수도 있겠네. 15만 원이 되는 걸 보고 내가 틀렸나 보네. 그러더니 바로 0원이 되더라고요. 자, 이게 저도 나름 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좋은 학교에서 박사 받고 교수도 하고 있고 뭐 증권사에서 파생상품도 다루고. 근데 이거 가려낼 수 없어요. 정말 걔네가 올라오고 그렇게 커뮤니티가 커지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우리도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냥 처음에 안 들어갔다는 그 자존심 때문에 열받아서 끝까지 안 들어갔는데 다행이었죠.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이 신뢰라는 게 근데 사실 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즈로 신뢰를 만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좀 사람들의 과욕을 어떤 20% 앵커 서비스라는 거에 대한 조금이라도 클리어한 설명을 해줄 수 있었고 거기에서 좀 조정이 되고 뭔가 좀 걔네가 뒤에서 마사지를 잘 하면서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유지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무 어떤 그 회사에 어떤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끝까지 무너져야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저는 이 대표님 생각이 좀 비슷한 게 구별해낸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거를 운용하는 사실 정말 디센트럴라이즈 되면 되게 좋겠지만은 그거를 운용하고 그거를 생각을 만든 그런 주체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계속 정보를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끌어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누가 제기했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미안한 얘기지만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건도가 누가 경제학자가 20% 어디서 네가 그거 갖고 올 거냐. Definitely from your mother.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그거는 쟁점을 딴 거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사례였던 것 같고 어쨌든 그냥 제 생각은 테라루나 사태는 크립토계의 굉장한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폰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폰지 사기가 가장 빨리 시작해서 가장 빨리 끝난 기네스북에 그렇게 실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만든다? 규제가 아마 모든 산업을 망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체적인 어떤 정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참 답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답이 없네요. 네, 결국 그런 안전장치들이 좀 말이 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안전장치가 바른 거고 또 어떤 장치가 또 그런 거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좀 평가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사실 모든 미디어도 그렇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어떤 책임을 뭐 시스템에 물어야 되냐 아니면 뭐 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물어야 되냐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혼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종원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사실 이제 그알 인터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네 이게 이제 뭔가 제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었고 인베스팅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과연 내가 이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업계 한 사람으로서 공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 나는 이 말을 안 했는가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안 하는 인간이더라고요. 저도 더 적극적으로 말릴 수 있었고 더 이거를 할 수 있었는데도 지금 와서 이제 이 말을 하는 게 되게 비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다 아까 이제 뭐 이 대표님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 그때 당시에도 이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안 했거든요. 그냥 잘 나가네, 좋네, 좋은 프로젝트네. 또 이제 오히려 이런 인터뷰를 그때 당시 했을 때 루나테라 좋은 프로젝트죠 라고 어물쩍 넘어갔어요. 저도.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뭐 탑 10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좋은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올라탔거든요. 블록체인에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김치코인 중에 이 정도 성공한 코인 없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누렸었던 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공범이구나라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말하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았을 때 말렸을까라는 생각을 업계 관계자로서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만약에 사고 안 났어도 우리는 루나를 막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 아까 제가 이제 건방지게 이제 비트코인 퓨어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비트코인 퓨어리스트라는 이야기를 쓸 때는 이제 제가 제일 이제 까다로운 시선으로 기술로서 바라보고 있는 인간 중에 하나라는 오만이 섞여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를 이제 자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이런 사고가 안 났으면은 우리는 이 토큰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랬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루나가 등장을 했을 때는 2016년, 17년도에 이제 권도 대표랑 이제 신영상 대표님이 루나 테라 이야기했을 때는 그 차이라고 하는 이제 선불전자 지급수단 라이센스를 받는 거를 이제 광장이랑 이야기하시면서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들고 오셨고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지급 준비율 50%를 맞추면서 얘를 이제 발행하는 걸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때는 앵커 프로토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앵커 프로토콜은 작년에 사실 출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자를 준다는 이야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를 가져오면서 차이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지불 준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순부지폐율이랑 이런 걸 맞추면서 운영을 할 땐 도저히 그러니까 도저히 이 토큰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수익이 안 나옵니다. 왜 제가 이걸 알고 있냐면은 저희도 이제 그 선불전자 지급 수단으로 STO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블로코라는 회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선임했던 법무법인이 광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안 하면서 광장 법무법인을 이제 차이가 가져가시고 차이가 그래서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받으셨는데 이 스토리를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다가 이걸로 이제 ROI가 안 나오니까 앵커 프로토콜인가 작년에 출시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 정도씩 이제 이자를 주면서 앵커 프로토콜로 모객을 하면 ROI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빠진 독에 불 붙긴 모델이 되는 건데, 예, 당연히 이제 그럼 이제 폰지라는 이제 악마의 속삭임 같은 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처음부터 이제 그게 백서에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뭐 프리마인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제가 이제 사실 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그 블록체인 쪽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원래 이제 회사라는 걸 운영을 하고 주식이라는 걸 운영하면은 이게 정관에 의해서 규제되고 이사회에서 규제되고 주총에 의해서 규제됩니다. 근데 크립토에서는 이게 이제 백서라고 하는 굉장히 느슨한 부분에서 규제되고 이게 시스템에서 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규제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사실 현재 지금 시장에서 이걸 이제 규제하겠다라는 흐름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고 이 부분에 있어서 테라루나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테라루나 사태에서 어디까지 이제 규제가 됐어야 되고 이걸 이제 시장에서 또는 이제 산업에 있어서 자율 규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신 게 이 현재 질문해 주신 의도라고 하면은 저는 못한다. 그리고 현업에서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현재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청회가 열리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이제 불려가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좀 자율 규제가 아니라 좀 이제 뭐 공청회를 통해서 적절한 합리적인 규제가 생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답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보기로 하고 저기 잠깐 쉬기 전에 그러니까 이현우 대표님께 그냥 개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테라를 떠나서 그냥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좀 이 정도의 기준이나 이런 건 한번 점검을 하고 투자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항목들이 있으신가요? 뭐 그게 커뮤니티도 있고 백서도 있고 그렇게 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점검을 해봐라 할 수 있는 것들에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네. 사실 이제 크립토도 시장도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제 크립토 시장 안에서 이제 어떤 섹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아주 초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이제 사실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팀이 이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중점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팀 구성도 볼 것 같고, 그다음에 백서 내용도 볼 것 같고, 또 뭐 저희가 이제 쟁글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공시나 다른 이제 프로필 정보들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데 제대로 올리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꼼꼼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초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 프로젝트가 이제 표방하고 있는 방향이 전체 크립토 산업이 발전하는 방향과 부합되는가,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인가,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너무나 명백한 거지만 뭐 유니스왑 같은 게 나올 때는 AMM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그런 어떤 그 크립토 안에서 그 섹터를 창조하는 그런 프로젝트일 때는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단순히 포크해서 뭐 한국에 이제 뭐 AM을 만들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조심스럽게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레이어 1이나 조금 어느 정도 뭐 2, 3년 이상 진행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실적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도현 대표님이 이제 크립토 인프라가 어떤 신뢰 플랫폼이고 다양한 장점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 크립토 그 인프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사실 데이터가 다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뭐 이더리움이 실제로 지금 월렛이 얼마나 뭐 당장 어제 몇 개가 생성됐고 뭐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를 주고받고 뭐 디앱이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얼마 그 거기에 한해서 뭐 시간 단위로 실제로 얼마만큼의 유세지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확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홍보하고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프로젝트가 사실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마케팅 활동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실제로 그 프로젝트가 어떠한 실적을 내고 있는지를 꼭 눈여겨 보시고 가급적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첨언을 하나 해드리면요. 네네네. 사실 되게 FM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어떻게 그걸 공부를 하실지. 그러니까 블록체인 쪽에 많이 있는 분들은 이 대표님 말씀대로 다 백서도 보고 그러겠지만은 네네. 힘들거든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얘네가 어디한테 투자 받았는지 보면 돼요. 개인들 말고 얘네가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크립토 펀드에서 투자 받았다. 그리고 얘네가 VC한테 투자를 받았어? VC한테 투자 받으려면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프로세스를 다 했어? 그리고 그것도 되게 허접한 애들이 아니라 되게 좋은 애들한테 투자를 받은 애들이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검증하기 힘들어요. 개인이 아무리 백서를 보건 아무리 무슨 재무제표를 뜯어보건 안 됩니다. 근데 VC들이 투자한 경우에는 크립토 VC나 뭐 에쿼리 VC나 그런 사람들은 회사 와서 탈탈 털고 가거든요. 니네가 뭘 어떻게 했는지, 얘네가 사람이 몇 명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털어봐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검증이 됐을 때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걔네들도 투자 성공률이 100% 아니잖아요. 그럼 하물며 개인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크립토를 투자하건 뭘 투자하는데 이 회사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그럼 걔네 회사에 어떤 애들이 투자했는지,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뭐 A16Z 그런 애들이 투자를 했어요. 그럼 믿을만 하죠. 안델슨 호로비츠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겠지. 그 정도는 물론 그렇게 따라가도 망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백서를 보면서 따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얘네가 뭐 굉장히 괜찮은 VC들한테 투자를 받았네. 하나도 안 받은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팁은 그겁니다. 네. 혹시 그럼 김종훈 대표님께서도 어떤 팁 같은 게 있으신지 간단하게 좀. 네. 일단 반성 중이어가지고 지금 네, 좀 반성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노코멘트 하시는 걸로. 네네네. 네. 사실 워낙 이 크립토 쪽에 되게 주기가 빠른 것 같아요. 뭐 ICO든 디파이든. 정말 저는 빨랐다고 생각하는 게 NFT라고 생각하거든요. NFT라는 개념은 당연히 뭐 이전부터 있었지만 정말 전통 산업에서도 많이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많이 이제 뭐 시장 분위기도 그렇겠지만 되돌려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이렇게 NFT가 왜 하락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앞서서 아시겠지만 뭐 크립토 펑크나 BYC 같은 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정도의 높은 가격까지 올라간 NFT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나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김종환 대표님부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러니까 사실 콘텐츠 시장이 저는 이제 굉장히 그 ROE에 민감한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더리움 자체가 이제 워낙 뭐 게스피부터 시작해서
I가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얘를 이제 납득을 시키려면은 사실 이제 R을 올리는 수밖에 네네. 없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제로 손바꿈 일어날 때마다 결국 이제 R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이제 영향이지 않았나?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잡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그게 아닌 기술도 꽤 많이 이제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도현 대표님께서 어떻게? 일단은 지금의 크립토 시장, 뭐 크립토 펑크나 뭐 BAYC나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죠. 네. 그게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그들만의 리그라서 그래요. 어떻게 진짜 조그만 허접한 그림 하나에 몇 억에 살 수가 있겠어요. 그게 제정신이면은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죠. 네. 하지만 그 크립토 펑크들 사이에서 워낙 예전부터 이더 되게 많이 들고 있는 애들이 이더 몇천 개 있는데 이더 20개래.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고 그게 거기에 엔트런스 피예요. 나는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그 가입금으로 이걸 내는 거지 그 NFT를 살려고 낸다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그 시장은 이제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저는 NFT가 굉장히 커다란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게 뭐 좀 얘기가 많이 더 갈 것 같은데 블록체인이 굉장히 커다란 기술력으로서 그 이정표를 찍을 수 있는 게 메타버스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타버스가 뭐냐? 뭐 여러분들 혹시 제페토나 아니면은 저기 뭐죠? 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하여튼 제페토 같은 걸 써보시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 아들도 뭐 이상한 거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만들어서 팔고 막 그런 거 해요. 진짜 경제 활동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안에서 그런 메타버스에서 누가 인스티튜션의 역할을 하느냐죠. 누가 그들의 아이디를 보증해주고 누가 그들의 소유권을 개런티해주느냐. 우리가 피지컬 월드에서 정부가 해줬던 일들을 메타버스에서 누가 해줄 것이냐. 제페토가 해주냐? 못하죠. 그걸 회사가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신뢰를 보장해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신뢰를 보장해줄 필요가 없는 trustless 플랫폼, 신뢰가 필요 없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블록체인인 거고 거기서 DID나 ID나 소유권이 결국 NFT의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NFT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메타버스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크립토펑크의 4억짜리 얼굴을 딱 가지고 나타난다. 모두 다 그걸 보면서 우와 4억짜리 나타나셨네. 회장님.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과시의 욕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샤넬을 왜 들고 다니세요? 그게 펑션이 좋은가요? 아니에요. 그게 내가 그걸 들고 다녔기 때문에 과시욕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말이 있잖아요. 하차감. 세상에 자동차에 하차감이 있대요. 왜냐? 내가 자동차에서 내릴 때 얼마나 나를 우러러보냐. 그것 때문에 자동차 수억짜리를 사는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제가 페라리를 타면은 시속 뭐 제로백 3초를 서울에서 어디서 끊습니까? 그래도 하차감 하나로 그걸 가지고 강남을 가는 거죠. NFT 똑같아요. 제가 메타버스에 가서 4억짜리 딱 얼굴 들고 가면은 우와 그거죠. 그거가 결국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메타버스나 그런 데서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은 과열됐고 지금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만은 이제는 그런 뭐 수억짜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내 소유권을 NFT로 증명하고 그리고 나의 아이디를 NFT로 증명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결국에 메타버스도 하나의 우리의 대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NFT가 정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과열이라고 생각하고 크립토의 어떤 업다운에 정확하게 맞물려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은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방금 박도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와 정확하게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요. 이제 NFT 안에서도 이제 여러 섹터로 나뉘는 것 같아요. 뭐 BAYC나 뭐 크립토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PFP라고 하는 이제 자기의 프로필을 나타내주는 아이덴티티를 표출하는 그런 수단이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게임 영역에 있어서는 또 아이템에 대한 이제 NFT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뭐 그걸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PFP 영역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그 이미지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보다는 그 이제 컬렉션을 들고 있는 뭐 예를 들면 BAYC 같은 거 10,000개가 발행됐고
펑스도 마찬가지로 10,000개가 발행이 됐는데 그 10,000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가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NFT가 갖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시는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그 BAYC나 펑스 말고 다른 것들은 거의 제로로 수렴하고 있거든요. 가치가 네, 거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오픈시 거래량 봤는데 거의 뭐 불과 한 달 전에 비해서도 뭐 10분의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멤버십에 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유명 프로젝트들이라서 그나마 이 정도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 또 이제 아까 박도현 대표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게 이제 메타버스의 이코노미가 정말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그 가치가 장기적으로 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새로운 이코노미나 새로운 기술들은 늘 기대감이 실제 현실보다 늘 앞서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NFT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 NFT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사실 기대감이 너무 앞서 나갔어요. 예, 뭐 심지어 뭐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도 이제 이름을 메타라고 바꿨는데 뭐 그렇게 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 지금 현실 이코노미와 이제 그 메타버스 이코노미의 어떤 격차는 아직도 너무나 크거든요. 네, 그렇죠.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경제를 성장을 시키는 데 있어서 에너지 이슈도 있고 뭐 환경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가상 그 이코노미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당장 내년, 후년 이 앞으로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큰 비중을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제페토나 뭐 다양한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주요 사용자가 누구냐로 보면 주로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저만 해도 이제 40인데 저만 해도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경제권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뭐 인구들은 아직 그 메타버스라는 환경에 사람들이 왜 시간을 보내고 왜 돈을 쓰고 왜 거기서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이제 가상 세계 이코노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어린 세대들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경제 그 전체 그 환경에서 점점 비중이 높여갈 때 그때가 이제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현실화되는 그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연장선에 있는 질문인데 사실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현재 NFT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거의 70% 이상이 누군가 더 비싼 가격에 살 거라는 그런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로 이제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 NFT를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영역으로 보면은 되게 많은 기업들이 NFT 쪽에 노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런 환경이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NFT를 발행을 하고 NFT에 뛰어들었을 때 그 시간적인 격차나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타임라인이 어느 정도가 될 수 있고 그 타임라인을 보는 기준이 좀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이 성공하려면 뭐 5G나 더 그런 좀 획기적인 모멘텀이 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좀 그런 NFT가 실제로 일반인들도 살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자산이 되기 위해서 좀 받쳐줘야 될 뭐 인프라나 아니면은 그런 뭐 어떤 좀 전환점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박두현 대표님 먼저 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전환점이요. 사실 일단은 크립토 시장 올라와야 돼요. NFT를 거래하는 기본적인 거래 단위가 뭐 이더 위주로 그게 피아트로 거래하지 않잖아요. 전부 다 크립토로 거래를 하는 거고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전환점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NFT가 어느 정도 효율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전에 제가 강의를 너무 열심히 들었나요? 우리나라가 페이스북 나오기 전에 먼저 2, 3년 전에 그 싸이월드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도토리 현질해대고 막 그랬는데 그게 사실 메타버스거든요. 그래서 싸이월드에서 도토리가 카피페이스트만 안 됐으면은 페이스북보다 훨씬 더 나은 서비스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트렌드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고 거기에 쓰기 시작하고
사실 NFT도 어떤 메타버스 같은 그런 플랫폼 되게 우리조차도 쓰기 쉬운 굉장히 편한 플랫폼에서 다 같이 그런 걸 쓰면서 와 거기서 핵인 싸다 막 그러면서 NFT로 자기의 자산이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자기를 좀 의시할 수 있고 많이 의시될 수 있고 그런 과시욕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욕구인 과시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인바이러먼트가 되면은 당연히 순식간에 그 시장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 크립토 자산 시장에 대한 이런 이 뭐라 그럴까 공포 같은 게 좀 사라지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 그런 것이 생기면서 즐길 수 있는 재미난 것들이 생기면은 그때 그게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이해한 게 맞는 것지 모르겠는데 그럼 좀 그런 지금 그런 발행되는 NFT들을 실제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환경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이해하면 네. 되는 거야. 네. 네. 김종원 대표님께서 어떻게?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사용자랑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이 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진짜 재밌어야 된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싸이월드가 즐거웠던 이유는 싸이월드 플랫폼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내 친구들이 진짜 써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아는 그 친구가 쓰고 있고 걔가 실존하는 인물이고 걔가 옆반 누구고 이런 거잖아요. 네, 진짜 일촌이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애가 이제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고 모르는 애고 이러면은 당연히 재미가 없었겠죠. 그리고 걔가 진짜 내가 짝사랑했던 그 아이가 이런 BGM을 듣는구나. 나도 똑같은 BGM 맞춰야지. 이러면서 우리가 도토리 결제해가지고 이제 같이 음악을 맞췄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커플로 이제 이 아바타 꾸미고 이렇게 했던 거고. 근데 그걸 하려고 했으면은 이제 도토리밖에 얘네들이 안 받으니까 도토리를 결제를 했던 거죠. 뭐 똑같은 거로 이제 NFT 시장이 정말 활성화가 되고 의미가 있으려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NFT 시장에서 넘어야 되는 산 같은 거라면은 사실 현재 많은 NFT 플랫폼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할 때 뭔가 이제 아까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대부분 이제 그런 자체적인 코인 생태계를 뭔가 부스트업하기 위해서 NFT를 보러 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NFT라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논 펀저블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뭔가 이제 트레이드라는 관념을 앞부분에 둔다라는 거죠. 얘의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도토리를 쓸 때 싸이월드 BGM 같은 거는 그냥 음악이 좋아서 듣는 거지 아니면 또 얘가 이 음악을 쓰기 때문에 듣는 거지 굳이 여기에 논 펀저블이라는 그러니까 이 음악 자체가 우리 지금 그때 당시에 싸이 들었던 음악이 지금 역주행해가지고 뭐 싸이 갬성이라 그러면서 그 음악을 듣고 있지만 얘를 이제 멜론에서 재생이 될지 싸이에서 재생이 될지 이런 건 사실 안 중요하거든요. 유튜브 음악을 들지. 근데 지금 와서도 특정 플랫폼이라든지 특정 음원을 이야기하는 거는 왜 우리는 이제 웹 3.0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체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코인의 이야기만 돌아가면은 다시 또 플랫폼 이야기를 하지? 이건 지극히 그 코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라는 관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오히려 NFT 관점에서는 극복해야 될 과제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히려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이제 NFT 생태계가 가져야 되는 숙제. 사실 오픈시가 이제 왜 가장 강력한 NFT 플랫폼이냐면은 오픈시에서는 클레이도 거래할 수 있고 이더도 거래할 수 있고 폴리곤도 거래할 수 있고 그걸 하나로 다 뭉쳤기 때문에 오픈시가 강력한 NFT 거래 플랫폼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은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그 PFP NFT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그 메이저 SNS에서 그거를 진품을 인증해주는 기능이 꽤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시욕이 사실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이 사람이 VRC를 진품을 소유하고 있다를 명확하게 이제 인증해준다든지 트위터에서 인증해준다든지 인스타에서 인증해준다든지 그러면은 확실히 그 수요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게임 쪽에서 NFT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이제 모바일에서 사람들이 모바일 게임을 대중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한 그 계기가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서로 경쟁하면서 모두가 이제 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렇게 게임을 하는구나를 학습했는데 비슷하게 이제 NFT 기반의 이제 메이저 그게 뭐 기성 게임의 메이저 IP가 들어오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크립토 환경에 정말 적합한 새로운 어떤 게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한번 크게 한번 유행을 하는 게 티핑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태현 대표님 좀 개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NFT가 이제 좋은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샤넬이나 그런 것처럼 이제 럭셔리하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시장도 있겠지만 그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대다수의 시장이 이제 어떤 유틸리티적인 개념으로 쓰이게 된다면 사실 어느 정도 일정한 가격이 형성이 될 거고 그럼 그 이후부터는 그런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대다수 NFT들이 투자 자산으로 가치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소성이 없으면 투자 자산이 아니죠. 여러분이 물을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책상을 투자하지는 않고 뭐 책상을 잘 만드는 회사를 투자하는 거고 그 회사가 희소성이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NFT도 유틸리티 NFT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희소성이 있고 그리고 결국엔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물론 뭐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NFT들이 만들어지겠지만은 전혀 가격이 없는 NFT들도 있어요. 자기가 그냥 만들어서 내가 이 그림 이뻐서 오픈시에서 NFT 등록해서 이걸 내 프사로 쓰겠다. 전혀 가치가 없죠. 근데 거기에 그 그림이 근데 내가 되게 유명한 인싸야. 그 인싸가 그 일론 머스크의 와이프가 이상한 그림 그렸는데도 60억에 팔렸잖아요. 왜냐하면 인싸라서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그 그린 그림을 내가 내 메타버스의 내 방에다가 그 그림을 걸어놨어요. 60억짜리 그림을 걸어놨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NFT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시장이냐면은 자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싼 그 예술품을 사가지고 내 방에 걸어놨는데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친구들밖에 없어요. 내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굉장히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 감성을 자극하는 게 인스타입니다. 인스타 괜히 아무데나 호텔 가가지고 오늘은 힐링데이 하면서 찍잖아요. 거기서 자제도 않을 거면서 찍어. 그래서 막 되게 화려해. 인스타는 다 화려해. 그리고 맛집도 맛도 없지만 인스타 맛집이라고 가가지고 이쁘게 꾸며진 거 다 하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과시욕이 있거든요. 이 NFT가 얼마나 무서운 시장이냐면은 NFT는 지금 현재 예술품 시장, 그리고 게임 아이템 시장, 그리고 뭐 굉장히 뭐 럭셔리 시장 그거 다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디지털 시장이 된다면은 왜냐하면 그걸 사는 이유가 나는 과시하고 싶은 거고 내가 집에다 놓고 과시하기는 힘들지만은 메타버스에서 내 얼굴 뒤에다 그걸 딱 갖다 놓고 과시하는 거는 정말 쉽거든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특히 소득의 재분배가 원활하지 않고 양극화가 극단화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그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NFT 시장에다 마음껏 질러댈 것 같아요. 지금의 롤렉스 샤넬 가격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 시장은 끝도 없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건 가볍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NFT와 관련된 본인이 뭔가 하나의 아이템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좀 제가 가볍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종환 대표님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 이제 CCCV라고 하는 서비스를 오늘도 네이버 일면에 뜬 거긴 한데 네, 뭐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뭐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MBC NFT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좀 첨언이긴 한데 사실 이제 그 거래가 안 되는 NFT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최근에 이제 비탈릭 뷰처린도 그 이더리움에서 비탈릭이 이제 메인 브런치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울 바운드 토큰이라 그래가지고 비탈릭이 이제 메인저 브릿지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거래가 안 되는 NFT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NFT라고 하면 거래 가치를 이제 보시는 게 있지만 NFT의 가장 고유한 속성 중에 하나는 논 펀저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자체가 이제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탈릭이 이제 ERC5438이라고 그래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NFT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상 거래가 되면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인증을 하기 위해서 NFT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영혼에 이제 묶여버리는 토큰이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어디에 쓰는 거냐면 이제 아까 이제 자랑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거래 목적으로 자랑하는 롤렉스 같은 것도 있지만 학교라든지 수상 기록이라든지 어디 방문했다라든지 하는 거는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이제 어떤 획득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뭐 내가 예를 들어 누리호 발사 현장에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대학교를 나왔다라든지 이런 거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토큰으로 만들어주고 이걸 이제 자랑하라는 거죠. NFT로. 그거를 이제 이더리움에서 ERC5438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해주는 게 있는데 저 이제 CCCV라고 하는 NFT 플랫폼은 제가 이제 2018년도부터 창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NFT 거래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NFT 인증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한국에서 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하는
루트 CA 기관이랑 같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경력 인증이라든지 뭐 하는 플랫폼으로서 먼슬리 액티브 유저 40만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인증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인스타 같은 데서 자랑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인증해주는 플랫폼이고요. 우리 이제 인스타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서울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서울대생 아니고 의사 가운 입고 있는데 의사 아닌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인증해주라는 서비스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그런 사기꾼 좀 막아보자. 이제 우리 이제 입만 열면은 이제 사람들이라는 거는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NFT로 이제 이런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짓말하는 걸 NFT로 막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3년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NFT로 이제 현재는 이게 NFT인지도 모르고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로 유튜브 인플루언서나 틱토커들, 인스타그래머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인증하시는데 쓰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해보고 싶어서 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루트 CA 기관들이랑 협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홍보로 흘러가 버려서. 네. 네. 이현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NFT는 사실 이미지이고요, 그렇죠? 물론 뭐 음악이나 다른 영역도 동영상도 있지만 지금 주로 뭐 어떻게 보면 디지털 형태일 뿐이고,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이거를 누가 발행했고 누가 갖고 있으며 왜 발행했고 어떤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 이제 BAYC 같은 경우도 이제 그 10,000명 대상으로 토큰도 발행하고 그 토큰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수익금 가지고 또 그 안에서 그 소유자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보들을 사실 얻을 수 있는 지금 채널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젠글에서도 그런 부분들 계속 더 커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야 업계 내에 있으니까 뭐 펑스나 BYC냐 이게 어떤 느낌인지 다 이해하고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결국 다 똑같은 그림인데 뭐는 뭐 매덕 가고 뭐는 가치가 없고 거래가 안 되고 이런 것들 사실 구분해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 서비스에 앞으로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도현 대표님께서는 생각하신 아이디어나 좋은 아이템 있으신지? 아니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도 하고 있었어요. 네.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네, 네, 원래 네. 예상이 없었던 질문인데, 저희는 사실 NFT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바이프로스트라는 회사가 되게 많은 걸 하거든요. 디파이도 하고 NFT 마켓플레이스도 만들고 뭐 월렛도 있고 별의별 거 다 해요. 근데 누가 보면은 니네 뭐길래 이렇게 많이 하냐 그러는데, 저는 하나의 스토리로 엮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NFT 사업을 하면 어떤 걸 하겠냐. 저희가 NFT를 지금 사실 만들어가지고 아직 뭐 팔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마켓플레이스 만들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의 세계관을 만들고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프로스트 시티라는 걸 만들어서 그 도시 안에서는 센트럴라이즈, 디센트럴라이즈 모든 거를 가지고, 사실 저희는 되게 현학적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와서 돈 벌게 해주겠다라는 게 저희 모토예요. 돈을 벌어야 재밌잖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즐겁게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사람들이 다 돈 벌고 싶어 하는 거니까 우리는 돈 벌 수 있는 그런, 재밌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 지금 건설 과정 중이에요. 그 바이프로시티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NFT는 거기 안에 시민권 같은 거고요. 그래서 그 NFT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디파이 상품들을 중에 하나를 골라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NFT를 거래할 수도 있고, 다른 네트워크 NFT도 거래할 수 있고, 다른 쪽에는 NFT 갖고 와서 또 트레이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그러니까 그 금융적인 마인드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냥 BAYC처럼 이쁜 그림 갖고 노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이쁜 그림 갖고 놀면서 저희가 디파이를 하니까 궁극적으로 돈 벌 때가 가장 즐겁잖아요. 즐겁게 돈 벌 수 있게 해줄게, 그런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2017년부터 그걸 계속 만들어 왔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월렛부터 모든 걸 만들어 왔는데 한 3분의 2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곧 그 NFT 마켓플레이스도 열고, 그리고 메인넷도 런치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에서 놀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NFT의 이상형은 거기다가 어떤 것들을 키포인트로 잡느냐, 그냥 정말 퓨얼리 재미만, 그냥 풀 펀 그거면은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래도 거기다가 재밌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리고 그 대신 저희가 벌어줄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벌 수 있는 상황들을 막 설정해주고 가장 옵티멀한
방법을 찾아주는 그리고 그걸 NFT를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와서 회원권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고 지금 구상하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서 이제 규제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뭐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면은 10월부터 이제 정부 업권법을 이제 입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안에서 뭐 토큰의 발행, 그럼 뭐 토큰에 대한 거래, 그리고 토큰에 대한 뭐 상장 폐지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그걸 이제 감시하거나 거기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생길 걸로 보이는데 사실 그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그 규제가 없었을 때를 다 경험을 하셨고 이런 규제가 나왔을 때 어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셔서 좀 이런 거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런 거는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그럼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박태훈 대표님부터 좀 말씀. 네. 선빵은 저한테 나가시죠. 네. 저는 사실 딴 거는 모르겠는데요. 정책 위반자들이 데피니션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센트럴라이즈랑 디센트럴라이즈가 뭔지부터 좀 알고 공부 좀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했다가 나중에 끌려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CFI, DeFi가 다르거든요. 거래소 같은 경우 당연히 규제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래소에다 돈을 넣는 순간 거래소가 그 돈을 정말 맘먹고 들고 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그냥 CFI 거래소가 아니라 DEX다, DeFi 거래소다. 예를 들어서 DeFi 관련된 거다. 그거는 아무리 그 DeFi를 운영하는 회사를 족치더라도 그 돈은 그 회사가 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규제가 전혀 달라져야 돼요. 예전에 그 뭐 DeFi 다 털어가지고 규제하겠다라는 말을 누가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웃겼는데 와 그러면 메타버스된다. 메타마스크 압수수색 해야 되겠네. 메타마스크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마스크야? 막 그런 얘기 할 것 같은데 디파이 자체가 규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싱가포르의 규제가 가이드라인이 좀 괜찮은 것 같은 게 디파이건 CFI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랑 기존 금융업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규제를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들 비슷하게 규제 들어가고 있고 거래소들도 거기에 발맞춰 준비 잘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디파이나 아니면 뭐 NFT를 그런 뭐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나 그런데 CFI랑 똑같은 규제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규제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받을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걸 어떻게 규제하나 봤더니 그런 걸 만드는 회사한테 자격을 부여하더라고요. 너희가 얼마만큼의 기술력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자본금을 갖고 있는지, 얼마만큼 투명하게 할 수 있는지, 깃허브에 얼마만큼 올려놨는지 그런 자격을 규제를 함으로 해서 그들이 만든 서비스를 좀 더 깨끗하게 가는 게 그런 게 오히려 좀 더 깔끔한 규제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정책 위반자들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바라는 거는 그들이 최소한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 밑에 분명히 사무관들 똑똑한 애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같이 공부 좀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추가적인 질문인데 만약에 그게 디파이적인 것과 CFI적인 게 나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생겼을 때는 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데피니션도 다른 게 거래소에서 피해자가 생기면 굉장히 깔끔해요. 거래소가 물어주면 네, 돼요. 그쵸, 네. 거래소 잘못이면은. 디파이에서는 피해자가 생겼다는 그 정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주소를 잘못 보냈어요. 여기다 보냈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구제해 줍니까? 자기 잘못이에요. 그 디파이는 구제해 줄 수가 없어요. 디파이를 CFI랑 똑같은 식으로 가면은 그게 잘못된 거고 내가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면은 퓨얼리 디파이냐 아니면 그 중간에서 CFI스럽게 디파이 서비스를 해주는 애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메타마스크에 그런 패스워드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니모닉을 다 기억하는 게 싫다. 거기서 중간에 CFI스러운 애들이 그런 디파이 서비스를 해주는 애들이 있다. 걔네들을 규제하는 건 맞죠. 근데 디파이 자체 규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을 규제하겠다고 나서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구제를 해주느냐? 디센트럴라이즈 월드에서는 피해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으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디파이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야 여기는 고객센터가 없어. 전화를 할 데가 없어. 당연하죠. 고객센터가 없지. 거래소는 다 고객센터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개념이 다른 건데 그거를 하나의 툴로 묶어서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라는 거에 대한 정의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디파이를 쓰는데 메타마스크에 니모닉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메타마스크 접속이 안 돼요. 메타마스크에다 고객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전화가 된다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국민은행에 통장이 있었는데 은행에다 돈을 1,000만 원 넣고 통장을 갖고 왔는데 통장 잊어버렸다고 내 돈이 날아가는 거 아닌데 그거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CFI에서는 당연히 찾아주죠. 그 사람 확인하고. 디파이에서는요, 통장을 잊어버리면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디 갔냐? 허공에 뜨는 거죠. 그 돈은 그냥 묻히는 돈이에요. 아무도 못 찾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은 틀 안에서 규제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환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큰 틀에서는 저도 완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이제 키 복구 같은 경우는 리커버리 코드나 아니면 이제 멀티시그나 이런 이제 기술적인 보안책들을 이제 만드는 것도 이제 사실 숙제잖아요. 이제 사실 그래서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SE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수혜자 중심의 규제를 하자라고 결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다보스에서도 그래서 이제 유동성 풀이랑 수혜자,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이제 그래서 코더를 규제한다라는 이제 취지의 이야기였던 걸로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개발하는 회사를 이제 규제하는 거죠. 그리고 개발하는 회사를 규제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수혜자를 규제하려면 또 이제 LP풀을 규제해야 되거든요. 돈 넣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결국 수혜자일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규제하는 방향성으로 본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저는 그러니까 뭐 LP풀, GP풀 그 다음에 이제 코더 세 군데를 규제를 한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이죠, 정확히는 저희가 예탁결제원 STO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예탁결제원도 뭐 당연히 이제 디파이라든지 CFI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 중에 하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제가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토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무상 감자라는 걸 한 번도 스마트 컨트랙을 짜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걸 짠다, 그러니까 감자라는 거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내 프로젝트가 망했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상 감자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토큰을 내가 산 다음에 소각을 합니다. 근데 무상 감자라는 거를 이제 해보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상 감자 스마트 컨트랙을 어떻게 짤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예탁결제원에서 제일 난해한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너네 무상 감자 어떻게 할 거야? 예, 근데 이제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무상 감자라는 게 밥 먹듯이 일어나잖아요. 예, 이런 거를 그러면은 완전한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가 물음표였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은 STO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이제 사실 숙제였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만약에 정말 어느 시점이 돼서 토큰 생태계에서 STO 기반으로 뭔가 주식 비슷한 것들, 뭐 어음이 됐건 주식이 됐건 탄소 배출권이 됐건 뭐가 됐건 통제되는 생태계에서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됐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죠. 그게 이제 월렛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이 짜여질 때 뭐 통제되는 월렛들 사이에서 이게 이제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거를 이제 만들 것이냐도 아까 이제 키 리커버리랑 똑같이 이게 EIP 형태가 됐건 뭐 ERC 토큰 형태가 됐건 이게 이제 규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뭐 적어도 그 키를 쓰는 홀더들끼리라도.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뭐 합의되는 홀더들 간이건 아니건 뭐 이건 이제 사실 저는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어디까지 합의가 될 수 있느냐. 뭐 이건 이제 사실 앞으로 기술적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숙제고, 이런 공감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태계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좀 그 부분에 대한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 현재 그 규제안 논의되고 있는 거에서 STO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다뤄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자문만 할 뿐이지.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4차선 혁신위원 같은 걸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자문위원은 자문할 뿐이지 네.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하는 자문안은 받아들이는 건 결국 이제 뭐 사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그리고 국회에서 결국 입법이 돼야 이제 뭔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네네네. 이런 걸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만 하는 거고 뭐 실질적으로 그게 되는 거는 결국 시장에서 뭔가 결정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만드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뭐 아까 이제 스터디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실제로도 뭐 나이파 기사 뭐 그다음에 금융위 금감원 뭐 조세정책연구원 뭐 각 부처마다 전부 다 이제 그런 TF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스터디를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그런 로나테라 사태가 분명히 이제 시장에 엄청난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제가 반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이제 시장에 피를 흘리면은 그 피가 결국 이제 양분이 돼서 이렇게 싹을 틔우긴 합니다. 네. 네, 이게 좋은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우 대표님께서 어떻게? 네, 일단 규제는 사실 시장을 정말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사실 실효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작년에 이제부터 특근법이 도입됐잖아요. 특근법 중에서 사실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가 KYC AML 그 규제가 도입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거래소에서 코인을 빼려고 하면 개인 지갑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인가된 해외 C2C 거래소들에 대한 지갑 인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의 사실 목적은 누가 그 지갑을 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신원 인증을 하겠다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해놨을 때 그럼 그 목적이 달성이 되느냐? 개인 지갑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 신원 인증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C2C 거래소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규제 효과가 있다라기보다는 거래소에서 개인이나 C2C 거래소들한테 책임 전가를 한 효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사실은 크립토 인프라의 속성과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형태의 이제 법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초반에 자율 규제안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차라리 자율 규제안이 저는 맞는 방향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래소들은 어쨌거나 시장 참여자이고 시장을 어쨌거나 잘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엇나간 답안을 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다만 이제 거래소들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속성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크립토 자산을 거래소가 상장한다고 했을 때 거래소는 우량한 자산을 상장을 하는 게 본인의 이해관계가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것과 무관하게 거래가 잘 되는 코인을 상장하는 게 이해관계가 맞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사실 후자예요. 왜냐하면 거래소는 거래가 잘 될수록 수수료를 많이 얻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부에서 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그 거래된 코인이 얼마만큼 기간에 뭐 그 가치가 유지되어 있는지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들이 투자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관점에서 제대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파이 영역에 있어서는 뭐 아까 디파이는 사실 규제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규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디파이도 보시면은 수없이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생기지만 결국 뭐 예를 들면 덱스 거래소만 하더라도 유동성 때문에 결국 한 곳으로 몰리거든요. 유니스왑, 뭐 수시스왑 이렇게 몰리거든요. 그러면은 뭐 SEC 입장에서 유니스왑을 규제하면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뭐 그런 파이낸스 영역에 있어서 수익 창출이 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과세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KYC 관련된 의무도 뭐 탈중화된 형태로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이제 스마트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마도 미국이 주도하지 않을까 싶고 미국에서 어느 정도 법안이 마련되면 한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스터디해서 그 글로벌한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그런 규제안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규제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고 사실 이렇게 어느 특정 분야를 지정하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박준 대표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좀 궁금했던 질문이 있으면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산업 특성상
이게 규제 범위에 넣기 애매한 것도 있고 규제 범위에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오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뭐 인터넷이 새로 생긴다거나 새로운 산업이 생길 때마다 이런 규제와의 충돌 문제가 있는데, 좀 그런 관점에서 이 크립토 산업이 되게 그 충돌의 정도가 과거에 비해 되게 큰지, 아니면 그런 규제 당국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챌린지인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좀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 번만. 일단은 규제 얘기 나올 때 여러분 AI 규제 얘기 들어보셨어요? AI 갖고 막 규제해서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암호화폐 죽여버려야 된다잖아요. 튤립 버블이다 뭐다. 굉장히 반감이 많아요. 왜냐? 화폐잖아요. 화폐는 정부 거예요. 우리는 수천 년간 센트럴라이즈되어 있는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디센트럴라이즈라는 그 개념 자체가 무정부주의고, 그리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크립토는 엄청난 챌린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의 IT는 우리나라가 IT 강국, 우리나라는 뭐에 꽂히면은 거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줘요. AI도 그랬고, 처음에 전 세계 인터넷 강국이 대한민국이 된 이유가 이거 우리나라 먹거리다. 어차피 자원 없는 나라에서 이런 거 갖고 먹거리 갖고 먹고 살아야 된다. 거기다가 완전히 실어주는 거죠. 근데 크립토는 그렇게 될까요? 모든 나라에서 배척당합니다. 화폐니까. 크립토라는, 하물며 중국에서는 크립토랑 블록체인을 띄려고 해요. 사실 김종환 대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3년 전에 금융위 금감원 재경부해가지고 같이 TF 들어갔었는데, 그들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 크립토와 블록체인을 띄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뜹니까? 이게 보상인데. 자, 어쩔 수 없이 우린 챌린지를 받을 거고, 그 챌린지를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 결국에는 지금까지 보아오지 못한 기술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결론은 엄청난 챌린지를 받을 거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규제 속에서 많은 좋은 회사들도 망할 수 있고, 그리고 규제 때문에 좋은 프로젝트들도 날아갈 수 있지만 결국에 그게 역사였고 IT에도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잘 헤쳐나가는 회사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뭐 NC나 네이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의 크립토 업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프로젝트 중에 굉장히 많은 회사가 망했고요, 이미. 그리고 앞으로 1, 2년간 옥석 가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살아남는 회사는 아마 IT 버블 이후에 살아남는 네이버나 NC나 카카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주도적으로 어떤 기술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강하지만 항상 새로운 기술은 미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환 대표님한테 기습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되게 추상적인 질문인데요. 규제와 이런 크립토, 아까 말씀하신 그 탈중화화된 그런 컨셉, 이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탈중앙화라는 거를, 그 기술적 탈중앙화를 그 권리의 탈중앙화라 착각하시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그 비트코인 백서에서 말하는 기술적 탈중앙화는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나키스트여서 그렇게 이제 오해할 여지가 정말 많은데, 그 DB의 탈중앙화와 그 정치적인, 그러니까 인문학도의 탈중앙화랑 혼용해 버리시면은 정말 위험한 시스템을 상상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DB를 탈중화시키는 거랑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한 거는 다르고요. 네, 내가 이제 DB를 탈중화하는 설계 방식으로, 뭐 페이스북 카산드라 이런 거는 다 탈중화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페이스북 이사회가 탈중화돼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건 이제 DB 관리자가 어떻게 설계하냐의 문제지, 그거를 왜 탈중화해서 설계하느냐를 이제 꼼꼼히 들어보고 있으면은 의사결정자의 의도가 보입니다. 네, 그건 이제 잘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어느덧 2시간이 다 흘러버려서 사실 뭐 준비했던 질문은 더 많은데,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2시간 이렇게 되는 토론이 사실 뭐 많은 이런 크립토 관련된 포럼이나 그런 게 있는데, 저 되게
생소하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이 오셔서 그냥 2마디, 3마디씩 하는 것보다도 장시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뭐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도 좀 더 많은 이해나 그런 의견들을 좀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았을 거라는 희망? 네, 이었고, 네, 오랜 2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패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